저는 AI 이 혁명이 엄청나게 큰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폰 혁명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결국 AI라는 거는 결국 데이터 싸움이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디에 쌓이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용자에 대해서 잘 아는 기업이 유리하겠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또 거의 한 달 만에 뵙게 됐는데 네네, 그렇죠. 최근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강연을 너무 많이 다니니까 이게 목이 좀 안 좋은데 오늘 최선을 다해서 목 컨디션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대표님께서 반도체를 여기저기서 잘 다뤄주시니까 반도체가 좀 그래도 흐름이 꺾이고 좀 쉴만하면 대표님께서도 쉬실 것 같은데 반도체가 지금 쉴 기미가 안 보이니까 대표님께서도 계속 더 무리하게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AI 발전 속도가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빠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작년에 이야기할 때만 해도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한켠에서는 했었는데 맞아요. 그거보다 빨라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정도 기대감을 더 상회할까? 뭔가 더 새로운 게 나올까? 하는데도 자꾸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맞습니다. 계속 서프라이즈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뭐 이런 참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지만 이제는 좀 걱정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당장 인류의 AI 바벨탑이 생긴 거죠. 이제 언어의 장벽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온 디바이스 AI로 그냥 쉽게 구현이 되는데 너무 놀라운 거죠, 이제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대표님이랑 AI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또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당장 이제 엔비디아 실적 이제 발표가 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 이후로 대표님께서 특별히 좀 주목하고 계신 포인트가 계실까요? 결국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걱정을 안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결국 공급단에서 문제가 해결될 줄 수 있냐? 자, 그런데 그거는 엔비디아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TSMC가 이야기해야죠. 그죠? TSMC가 지금 코버스라고 하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2.5D 구조의 패키징, 캐파를 얼마나 제공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게 안정적으로 돼야지 엔비디아 칩이 잘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병목이 생겼어요. HBM. 그러니까 HBM이 원래는 올해쯤 들어서는 SK 하이닉스 독점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2원화하고 마이크론도 일부 3원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판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죠. 그래서 하이닉스 쪽으로 좀 지금 독점 구조가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들 주가가 좋았어요. 그리고 설 전날에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를 쳤죠. 그게 결국은 이게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번에 H200, 내년에는 뭐 B100 이런 식으로 출시하면서 기존보다 HBM 탑재량도 많아지는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즉 수요에 있어서 HBM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이제 구간이 펼쳐질 텐데 반대로 공급이 하이닉스 외에는 뚜렷한 답안이 없다 보니까 하이닉스 쪽으로 완전히 그 수혜가 집중되고 있는 이제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죠. 사실 SK 하이닉스도 수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골든 수율에 비하면 엄청나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것보다 훨씬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 그 어떤 공법을 기존의 NCF라는 방식에서 머프 방식으로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SK 하이닉스 최근에 HBM 실적 추정치가 다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원래 올해 매출 한 7조, 영업이익 한 3조 정도로 봤었거든요. HBM 쪽만. 그런데 최근에 한 10조 매출로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고 영업이익도 한 4조 후반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건 재밌는 이슈인데 아마 뉴스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뉴스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셨을 텐데 제가 좀 간단하게 힌트 좀 드리면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라인, 2000에 있던 낸드 플래시 라인을 청주 팹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어요.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스탑했어요. 넘기는 작업을요? 네네. 잠정 보류. 왜 그러냐면 청주 팹이 HBM 생산을 위한 TSV 라인이 있어요.
스루 실리콘 비아, 그러니까 웨이퍼에다 구멍을 뚫는 거요. 그게 갑자기 많이 필요해진 거죠. 그게 연말 연초쯤에 갑자기 진행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삼성이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게 결국 2월에 HBM 관련주 주가, 특히나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때쯤에서 글로벌 IB들 리포트나 국내 증권사 리포트들이 다 SK 하이닉스 HBM 사업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죠. 그래서 지금 HBM3뿐만 아니라 HBM3E까지도 독점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병목이 뭐냐? 다른 회사들이 못하는 게 그 병목이 결국 본더, 그 TC 본더라고 하죠. 네. 그렇죠. 서멀 컴프레스 쪽에서 이제 본딩을 독점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 자, 이게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상한가 간 겁니다. 시총 6주짜리가. 그래서 뭐 이게 팩트인지는 아닌지는 좀 더 시간 지나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돌아가는 판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표님이 한미반도체 아버지라는 또 닉네임도 붙을 정도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되게 초기부터 잘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하셨던 게 한미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잘 나가실 줄은 몰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사실 처음에 한미반도체 커버했던 게 시총이 5천억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10배는 나겠다. 왜냐하면 제가 한미반도체 공장 갔는데 그 이야기 했죠. 제가 1공장, 2공장이 무슨 중장비 회사인 줄 알았다고 쇠를 깎고 있더라고요. 1공장에 들어갔는데 무슨 알루미늄 덩어리를 막 기중기에 매달아 놓고 엔지니어가 막 밑에서 쇠를 깎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저게. 그러니까 장비를 만드는데 외주를 줬더니 내진 동선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프레임, 바디 프레임은 직접 깎고 나사도 직접 깎았어요. 그러니까 1공장, 2공장은 밀링 머신이나 선반 같은 것들을 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그러니까 여기 오면 반도체 회사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3공장부터 이게 이제 약간 반도체 공장이구나 이런 느낌 들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그러면 외주 조달 비용이 2%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저 정도의 원천 기술에 가까운 걸 가지고 있는 회사면 굉장히 크게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저 회사는 시총 3조는 보이고요. 뭐 잘 되면 5조까지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엄청 비아냥거렸어요 사람들이. 엄청 비아냥거렸었거든요. 특히나 장비 회사가 그렇게까지 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으니까. 국내에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총 5조가 와서 이제 밸류 부담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또 과소평가한 거죠. 와 이게 독점으로 가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 오브 댐의 공정이 아니라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공정이 TSV하고 본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잡은 거예요, 회사가. 그러면 후공정 쪽에서 ASML 같은 회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밸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때 초기에도 이게 말이 되냐 했는데 이미 현실은 그거를 더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불과 작년 뭐 이렇게 초에 어디 방송한테 나가면 엔비디아나 한미반도체 이야기하면 다 욕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주식 이야기 하면 되냐. 맞아요.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실적도 잘 안 나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두 회사 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AI를 다 과소평가한 거죠. 네. 근데 그 와중에 저희는 사실 과소평가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죠. 네. 야, 이게 참 어마무시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맞습니다. 진짜 혁명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어찌됐든 HBM 시장 내에서의 하이닉스 독점 구조가 더 굳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이닉스 밸류체인 서플라이 기업들이 이제 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 외에 또 어떤 기업들이 있었나요? 사실 뭐 엔비디아의 친구들 핵심 수혜주는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고요. 그 나머지 기업들도 수혜를 보긴 하는데 수혜폭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뭐 리플로우 장비 쪽이나 뭐 디스컴 장비 쪽을 하는 STI나 뭐 PSK 홀딩스, 프로텍 뭐 이런 회사들 좀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인텍플러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3D AOI 검사 장비 쪽에서 좀 주목을 받았고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일부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이랑 마이크론이 HBM 공급을 잘 못하는 이유가 결국 수율 문제인 건가요? 수율 문제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약간 좀 민감하긴 한데 발열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발열이 왜 그러냐면요. GPU에서 열이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만들 때 기존 데이터 센터는 공랭식이라고 하거든요. 공기 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열을 식히거든요. 근데 AI 서버, 그러니까 AI 서버가 갖다 놓아지는 이런 데는 공랭식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액체에 담그거나요. 액침 방식이라고 하죠. 액체에 담그거나 이런 걸 써야 돼요. 기름에 담그거나. 그래서 뭐, 알래스카 쪽에 외부 공기를 유입하거나 아니면 바다에 담그거나 이런 것들까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만큼 GPU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HBM에서도 열이 많이 나면 안 되겠죠. 2.5D니까. 그 HBM에서도 열이 많이 날 텐데 아마 기존의 이제 non-conductive 필름이라는 방식, 그러니까 쌓을 때마다 필름 한 장씩 깔아서 쭉쭉쭉 쌓는 방식. 요게 SK 하이닉스가 원래 쓰다가 3세대부터 바꿨어요. 그래서 HBM2E부터 바꿨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MR 머프라는 기술,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공정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결국 이 HBM 시장에서 수율도 그렇지만 뭐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이제 발을 더 좀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잡게끔 해주는 애들은 좀 더 부각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한미 반도체가 결국 상한가에 간 이유는 머프 방식으로 본더를 해본 회사 유일한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삼성은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지 않고는 MR 머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소재도 SK 하이닉스가 일본의 나믹스라는 회사의 소재를 독점을 했어요. 계약을. 바인딩을 시켜놔 버렸어요. 그러면 삼성은 나믹스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야겠죠. 찾아야겠죠. 그래서 일본 쪽에서 찾거나 아니면 삼성 SDI 같은 데다가 개발을 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해줄까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키죠. 그래서 삼성전자 HBM이 한미반도체 선택에 달렸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일본의 신가와 장비를 대거 샀단 말이에요. 삼성이. 근데 안 되는 거겠죠. 네. 수율이 안 나오는 거 보면.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더 하이닉스의 주가랑 삼성전자의 주가 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됐든 뭔가 분위기 반전을 위한 좀 카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어떤 카드를 좀 내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답답하죠. 일단 삼성전자의 대외적인 환경은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고 있다. 맞아요. 그때 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쪽에서는 지금 TSMC 쪽에 3나노 쪽에 또 수요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나노 TSMC 3나노 공정이 너무 비싸서 애플 뭐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 말고 뭐 누가 더 쓰겠냐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최근에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TSMC 그 3나노 지금 그 팹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애플이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강화한다라는 거는 기존의 뉴럴 엔진 쪽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웨이퍼 타일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한 올해 50% 이상 늘린다고 하거든요. 웨이퍼 타일을. 그러니까 NPU 부분을. MPU를. 예. AI만 전담하는 그 칩 면적을 훨씬 더 늘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러면 TSMC의 3나노 팹은 제한적인데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3나노 팹 캐파가 월 한 60K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웨이퍼 한 월 6만 장 정도인데 요거를 올해까지 월 10만 장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그렇게 늘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우리 50% 더 줘. 그러면 나머지 쩌리 업체들은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쩌리 업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엔비디아나 뭐 AMD나 퀄컴이나 이런 인텔 같은 업체들은 또 3나노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유일한 대체제는 삼성 파운드리죠. 그렇죠. 네. 근데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가 잘 된다는 이야기가 별로 없죠. 네. 3나노 GAA. 제가 늘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3나노 GAA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이거는 기회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칩의 병목이 어디 있습니까? TSMC 코어스 공정이죠. 2.5D. 근데 그걸 유일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게 네, 삼성 아이큐브. 근데 아이큐브가 잘 된다는 이야기가 없죠. 그리고 지금 HBM이 쇼티지죠. 근데 유일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HBM이 안 되죠. 그렇죠. 네. 모든 병목의 키는 삼성이 쥐고 있는데 단 하나도 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거죠. 지금 반도체가 삼성전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네. 대표적인 분야에 있어서 다 이제 따올 수 있을 만한 네네, 것들이 지금 대기자 줄이 저렇게 긴데 네. 내가 진짜 뭐 음식을 잘만 만들어서 내걸면은 이거 바로 그냥 사갈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걸 못 하고 있는 거네. 맞습니다. 주방에서 다 타버린 거죠. 야, 좀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뭐 하나라도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가적으로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 저거 세 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두 개 걸리면 대박이겠네. 그러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대중들하고 반대로 가야 돼요.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고 시장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게 혹시나 성공하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주가가 그래서 그런지 오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결국 그게 하방이에요. 왜냐면 그래도 삼성인데 아무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뭔가 좀 보여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디바이스 분야에서 이번에 갤럭시 S24 이 AI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갤럭시 버즈에도 AI를 탑재한다라고 하고 여러모로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디바이스 분야에서는 조금 더 앞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삼성이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뭐 AI 폰 첫 번째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인텔이 내놓은 AI PC, 뭐 코어 울트라라고 하는 그게 이제 메테오 레이크를 칩셋을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AI만 전담 처리하는 NPU 블록이 2개가 들어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폰하고 AI PC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아까 세 개 중에 하나만 삼성이 잘해도 뭔가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세 개 중에 그나마 좀 가능성 있는 한 개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HBM이에요. 제일 그래요? 급한 것도 HBM 쪽이고요. 최근에 삼성이 그 평택 팹4 있죠. 네네. P4 거기 그 일정을 좀 조율하고 있는데 파운드리 쪽에 투자하는 것들 일단 보류하고요. 지금 디램 쪽을 하고 있어요. 디램 쪽을 먼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결국 그 디램 HBM 생산을 위해서 디램 쪽 그걸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우선순위가 디램이에요. 하이닉스한테 저 주도권을 저렇게 내줘버리면 정말 스마트폰 시대의 노키아나 모토로라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 그래도 지금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건 어찌됐든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좀 막혀있던 혈이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뚫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M&A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쌓아놓은 곳간에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지금 당장에 급한 이 디램, HBM 쪽으로 일단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분야로도 충분히 투자를 집행을 하면서 이 막혀있는 성장의 이 성장판을 좀 계속 쌓아 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내심 좀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뭔가 안 풀릴 때는 오너가 베팅하는 수밖에 없죠. 네, 오너가 책임지고 베팅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솔직히 이제 당장 삼성전자의 주가는 뭐 아직은 보여준 게 없으니까 물음표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런 투자를 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에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로 HBM 관련해서 그런 삼성전자의 투자를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이해되는 네,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네. 실제로 그런 회사들은 저도 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능성이 좀 높은 쪽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삼성 쪽 밸류 체인에서 제일 그래도 뭐 주목할 만한 회사는 이오테크닉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인텍 플러스도 좀 이제 검사 장비 쪽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원익 IPS, 유진테크 같은 회사들이 이제 하이케이, 그 ALD 쪽에 그리고 이제 소재 쪽에서는 이제 DNF나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 그리고 어차피 그게 또 선단 공정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EUV용 PR, ARF 임원전 PR을 납품하는 동진 세미캠 같은 회사들이 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게 모르게 이 HBM 수율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검사 장비 쪽도 흐름이 괜찮던데 얘는 어떻게 보세요? 좋게 봅니다. 제가 지난번인가 지지난번 출연해서 제가
미국의 온투 이노베이션이나 캠텍 같은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보라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TSV 쪽의 검사 쪽이나 KLA 같은 회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점점 더 후공정 쪽에서 부피나 최저까지 정확하게 그걸 검사를 해야 돼요. 네, 그런 쪽에 이제 비전 쪽에서 또 많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원자 현미경 하는 파크 시스템스 같은 회사들도 충분히 주목할 만하죠. 확실히 지금 AI가 완전히 지금 반도체 시장을 다 뒤집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늦었다고 해서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AI 이 혁명이 엄청나게 큰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 모바일 사이클보다 더 큰 사이클이 될지는 몰랐는데 지금은 모바일 사이클, 스마트폰 혁명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 기회는 엄청 많고요. 그리고 지금은 서비스하고 인프라 쪽은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왔죠. 그러니까 인프라 쪽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업체들, 서비스는 이제 뭐 챗GPT나 뭐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것들, 이런 쪽 윤곽이 나왔는데 우리 디바이스 쪽에서 아직 검증이 안 됐죠. 그렇죠. 온 디바이스라고 지금 키워드는 나왔는데 여기서 킬러 어플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 킬러 어플이 나오는 거를 찾는다 그러면 100배짜리가 나오죠, 주식이. 네. 얻어 걸려도 10배, 네. 제대로 걸리면 100배. 네. 근데 그걸 다 먹는 사람은 드물겠죠. 이제 스마트폰의 킬러 앱을 만들었던 기업들이 그렇게 크게 갔던 거랑 비교를 해본다면 맞습니다. 카카오톡만 생각해봐도 예,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완전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거니까. 또 하나의 또 오픈 AI 같은 기업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야, 그게 또 누가 될지 참 흥미롭기도 하고. 그렇죠. 그만큼 여전히 AI 분야에 있어서는 기회가 아직도 많다라고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컨셉 자체가 이제 결국은 자동차하고 직결되거든요. 레벨 3 자율주행차는 결국 AI 기반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뭔가 또 킬러 어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운전대를 놓으면 뭐 할 거냐? 그렇죠. 그때 뭔가를 즐기고 있거나 뭔가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뭔가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아직 킬러 앱에 있어서는 윤곽이 딱 나오진 않았잖아요. 디바이스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AI 스마트폰이라고 AI PC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하드웨어 백업이 미미하죠. 맞아요. 왜냐면 지금 무료로 쓰는 챗GPT가 매개 변수가 1750개인데요. 근데 지금 뭐 구글 제미나이 나노 같은 거는 매개 변수가 18억 개. 그 다음 버전 32억 5천만 개. 지금 가장 파인 튜닝해서 그래도 약간 이렇게 고성능을 한 게 한 70억 개 정도예요. 근데 적어도 AI 쪽에서 킬러 어플이 나오려면 매개 변수가 100억 개는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스마트폰보다는 PC 쪽이 좀 더 빠르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지금도 생성형 AI 가우스 있잖아요. 그거 풀로 돌리면 3시간 못 가요, 배터리가. 배터리가 3시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예전에 노트북 PC 시절에 와이파이 쪽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다가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디바이스가 안 나오니까 훅 빠진 적이 있어요. 그게 뭐 그래서 한 1년 반 쉬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반도체 성능이 엄청 좋아져서 노트북 PC 배터리 시간이 기존에 2시간 쓰다가 8시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가 준비가 되니까 와이파이 쪽 이게 터진 거죠. 네.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이런 디바이스 쪽에 백업이 늦는다, 서비스 킬러 어플이 나오는 게 늦는다 하면 이제 한번 두들겨 맞고 갈 수도 있죠. 잠깐만 또 온디바이스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지금 어찌됐든 이 시장을 딱 스타트를 끊어준 건 삼성전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는 갤럭시 버즈에까지도 탑재를 한다고 하고. 근데 이게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 그다음에 지금 뭐 자동차, 뭐 노트북, 맥, 뭐 이런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 뭐 가전이라든지 나중에는 로봇, 뭐 메타버스 디바이스 이런 것들까지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결국에는 그런 AI 칩을 탑재하고 그 운영 체계를 확보한 기업이 나올 텐데, 그러면 디바이스 시장을 완전히 꽉 잡을 수 있는 기업이 나올 텐데 이게 누가 될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삼성, 애플 좀 양강 체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결국은 그 어떤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화된 AI 비서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용자에 대해서 잘 아는 기업이 유리하겠죠. 그런 쪽에서 보면 OS부터 AP 그리고 전체 생태계까지 내재화하고 있는 애플이 유리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보면 칩셋 업체이긴 하지만 퀄컴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퀄컴도 자기네들 칩셋을 쓰면 이제 시엠리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칩 기반으로 해서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나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애플하고 퀄컴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생각이 드는 게, 기존에는 우리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뭐 스마트폰은 삼성 거 쓰고, 뭐 컴퓨터는 뭐 애플 거 쓰고, 가전은 또 LG 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각 디바이스별로 내가 그 디바이스를 잘 만드는 업체 걸 썼다면, 앞으로 AI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는 그 각 디바이스 간의 연결성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제 AI 비서 느낌으로 간다고 치면,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전반적인 생태계를 구축한 기업들이 좀 독점 체제로 가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어찌 보면 예전 뭐 노키아처럼 좀 사라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봤을 때 이 가전 시장의 LG 또한 조금 물음표가 띄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약간 TV 쪽에서는 보면 약간 뭔가 그 방법을 찾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TV 시장에서 OS를 장악한 회사는 안드로이드거든요, 구글. 그런데 글로벌 탑 1등, 2등은 자체 OS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은 타이젠을 OS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LG는 웹 OS를 쓰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이런 옛날 우리 콘텐츠 같은 것들 있잖아요. 스트리밍 서비스도 해주고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지금 TV 판매액보다 그 솔루션 판매액이 더 크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그 OS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 그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 주도권, 그러네요. TV를 통해서 소비하면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충분히 뭐 어느 정도의 그 장벽은 만들 수는 있죠. 네. 완전히 OS 업체나 서비스 업체한테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껍데기만 만든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운영 체계, OS도 같이 이제 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 놓여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체 OS를 하려고 할 거예요, 같아요. 특히나 자동차 쪽.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글로벌 업체가 OS는 장악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을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가전이나 뭐 자동차 같은 이런 약간 기존 산업인데 굉장히 새로운 어떤 IT가 접목되는 이런 쪽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데이터 주도권을 이 OS 업체한테 내주느냐 아니면 기존에 제조하던 회사들이 어느 정도 디펜스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스마트폰을 놓고 봤을 때도 이게 중화권 업체들의 점유율을 무시는 못했잖아요, 기존에. 근데 얘네들이 AI를 잘 하나? 물음표가 계속 띄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좀 더 뭐 삼성이나 애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점유율이 더 많이 확대가 되는 거 아닌가. 얘네한테 더 기회가 많이 오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중국이 AI 기술이 떨어지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 세계 3명 중 1명 AI 엔지니어는 중국인이고요. 그리고 IP 특허 뭐 추론 이런 수도 세계 탑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AI는 데이터가 좋으면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막은 거예요. 데이터도 많은데 컴퓨팅 파워까지 좋으면 이제 미국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팅 파워를 막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스마트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중국 내에서 파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해외에 나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도 사실 좀 꺼려지거든요. 뭐 이렇게 제가 중국 뭐 화웨이나 뭐 샤오미 가성비 좋다고 하지만 여기 내 금융 정보나 이런 거 입력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중국 외에서의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애플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애플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좋지 않거든요. 네. 특히나 뭐 애플 카 같은 경우에도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폴더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꾸 뭔가 새롭게 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자꾸 좀 지연되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을 좀 받아요. 비전 프로도 처음에는 뭔가 반응이 좋다가도 또 안 좋은 것 같다가도 여러 가지 좀 갈피가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애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왜 그러냐면 애플이 그 이번 AI 혁명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실기를 했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애플은 시리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AI 서비스를 빨리 했죠. 2013년에 했으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죠. 빨리 한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랭귀지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기술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아, 이게 LLM 기반이 아니었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뭐 사실 AI의 트렌드가 뭐 딥러닝이 메인도 아니었고, 그렇죠. 네, 트랜스포머라는 건 2017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AI 기술의 어떤 트렌드가 이쪽으로 확 쏠릴지 몰랐던 거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AI 기술이라는 게 특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데, 챗 GPT는 AGI라고 해서 범용 AI에 대한 기술 가능성을 열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빠른 속도로 LLM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게 언어를 AI가 학습을 하고 이제는 멀티모달을 학습하는 경쟁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애플은 이제 여기서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당장 서버 투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 디바이스 쪽에서도 아직까지 준비는 안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데이터 어떤 사용자에 대한 고급 데이터가 많은 회사가 어디냐 보면 결국 애플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 수직 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6월에 애플 개발자 회의 있죠. WWD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애플 주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코멘트할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S 뭐 지금 18 버전이 AI가 대폭 성능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TSMC 쪽에다가 그 NPU 블록에 대한 면적을 50% 늘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하드웨어가 그렇게 간다는 결국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애플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지만 좋게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모델 출시를 하반기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가을에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시기상으로도 6월 달에 발표할 것이 이제 하반기 아이폰에 뭐 AI를 어떤 식으로 또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나올 것 같고. 엔비디아가 원래는 2년에 신모델 하나씩 내놨잖아요. 서버 칩을. 네. 근데 비백이 원래 올 4Q로 예정돼 있다가 2Q로 땡겼잖아요. 그게 애플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H100이라는 주력 칩은 주문을 하면 40주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애플이 지금 당장 서버 투자는 해야 되겠고 애플이 올해 AI 서버 쪽으로 예산을 배정한 게 45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면 이제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이 그 정도인데 네. 그러면 H100을 못 사잖아요. 네. 그래서 비백을 아마 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애플 때문에 비백을 당겨서 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확실히 애플이 조금 늦은 만큼 자금을 이쪽으로 확 쏟아붓더라고요. 그렇죠.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캐시플로우가 안 좋은 회사도 아니고 기반 기술이 있고 데이터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애플 시리 쪽에 있던 인력들을 대거 해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그 어떤 R&D 연구소 같은 거 폐쇄하고 있고 지금 텍사스 쪽에 테일러 쪽에 텍사스 쪽에 지금 연구개발을 굉장히 키우고 있어요. 거기가 GPT 관련 팀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금 엄청나게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던 AI 비서 형태가 좀 나오지도 않을까. 그렇죠. 맥락을 이해하는 네. AI 비서. 네. 자, 그동안 시리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요. 그 저도 처음에 이게 뭔가 싶어서 저는 갤럭시 쓰니까 이제 빅스비, 헤이 빅스비 하고 이런저런 걸 시켜보는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뭐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자꾸 얼렁뚱땅한 얘기만 하니까 안 쓰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나중에 온디바이스 AI 형태가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PC, 스마트폰 거쳐서
뭔가 또 다른 디바이스 생태계가 구성이 될 텐데 이때는 어떤 디바이스가 주도를 할까? 이거를 패권을 잡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PC는 우리가 뭔가 명령을 내리고 얘가 입력값을 이제 보여줄 때 우리가 보통 명령 입력을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서 했었고 스마트폰은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형식으로 이 명령값을 입력하는 형태였는데 차세대 디바이스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명령을 내리면 걔가 알아듣고 그걸 바로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디바이스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UI, UX 측면에서 그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이제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내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거. 네, 그런 UI, UX 쪽으로 가겠죠. 네. 굳이 말을 안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을 못하는 사람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좀 무섭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하루에 말을 거의 많이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점점 뭐 기능이 퇴화할 수도 있겠죠. 네.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디지털 문화 때문에 사람의 뇌 구조도 바뀌어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야, 점점 나중에 수억 년 뒤에 인류가 뭐 진짜 뇌만 남아있고 뭐 이런 그런 뭐 상상도도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지금까지 인류가 진화했다면 점점 퇴화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뭐 용불용설이라고 해서 쓰는 거는 계속해서 뭐 그 발달하는 거고 쓰지 않는 것들은 퇴화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당연히 지금 신체 능력이야 우리 뭐 신석기 시대 채집하고 수렵하던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네. 무섭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가 좀 이게 흥미롭고 재밌고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렵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는 누가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겠어요. 네. 그 누구도 걸 수 없고 그리고 좀 더 편하려고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을 누가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최근에 또 제가 봤을 때 엄청난 기술적 혁신이 나왔더라고요. 오픈 AI의 소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야, 이 정도 퀄리티의 영상을 AI가 뚝딱 만들어냈다고? 진짜 거의 영화급 퀄리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당장 이제 VFX 하는 업체들은 어떡하냐. 그리고 콘텐츠 관련 종사자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뭐 저게 시연 영상이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서비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기 뭐 이런 콘텐츠 생산에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CP&D라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게 AI 때문에 엄청나게 변화들이 촉발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콘텐츠 쪽에서 이런 변화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유튜브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생산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정말 SF 영화 같은 이런 퀄의 수준의 영상을 만들려면 그거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는데 그게 일반인의 영역으로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특히나 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글로써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영상이 뚝딱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뭐 1인 크리에이터들도 많아지겠지만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영상 제작물들이 늘어나겠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에도 인기가 많은 뭐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뭐 외국의 뭐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든지 이런 되게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영상 그냥 찍어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어가 일단은 인류 바벨탑이 생겼잖아요. 이제 언어에 대한 장벽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진짜 뭐 그 누구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젠 상상력이 크기가 큰 사람이 위너인 거죠. 그러니까요. 유튜버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분발해야 되는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잘 적응해서 살아남았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순발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주식시장에 그러한 소라 관련주들도 은근히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뭐 그 중에서도 좀 더 이제 수혜 측면으로 본다면 테마보다는 좀 수혜 측면으로 본다면 어떤 쪽이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확실한 수혜는 인프라 쪽이죠. 네, 결국 반도체 저런 성능의 고퀄 영상을 만들고 누구나 소비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은 저 데이터셋, 영상에 대한 데이터셋을 어떻게 가져올까? 자,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회사. 지금은 사실 초창기 나올 때는 이렇게 대충 갖다 쓰잖아요. 사실 챗GPT도 처음에 5조 개 데이터 시트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했는데 네네. 돈 내고 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뒤늦게 개발하는 업체들은 다 데이터셋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되죠. 최근에 애플은 5천만 달러를 지불했거든요. 주요 언론사하고 네, 출판사 쪽에. 네. 왜냐하면 이제는 돈 안 내고 쓰면 독을 풀어버리니까. 나이트 쉐이드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 독이 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면 AI가 바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기존에 피해를 보는 영상 관련 업체들이 분명히 저 AI는 내 IP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텐데 돈을 안 내.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디펜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미지나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유리하겠죠. 유튜브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결국 웹툰 쪽이잖아요. 최근에 네이버 웹툰을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미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프레임 연결하면 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지금은 시연된 게 굉장히 우리 매트릭스처럼 리얼한 영상들을 하지만 결국 약간 만화적인 영상을 원하는 니즈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또 이런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즈니라든지. 맞습니다. 디즈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런 저작권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영상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영상이 많아지면 이 영상을 보급해서 돈을 버는 업체들이 돈을 벌지 않을까 하면서 1차적으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넷플릭스, 우리나라에는 뭐 CJ ENM 같은 회사들이었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말씀하셨던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이 강력한 IP를 구축한 기업들이 돈을 벌겠구나 해서 그렇죠. 뭐 네이버 뭐 이런 기업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최근에도 은근히 이제 숏폼에서 논란이 좀 많이 있긴 한데, 딥페이크, 진짜 그 짜집기 영상들 뿐만 아니라 완전히 AI가 예를 들어 대표님의 얼굴 모습을 본따 가지고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뭐 이상하게 누군가를 까내린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갑자기 이상한 문란한 행위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뿌려지면은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과연 AI가 만든 영상이니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을 지어 달라라는 게 확실히 더 이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딥페이크 관련된 좀 기술이 있는 기업들, 근데 이런 기술은 딱히 국내에는 또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바이러스하고 백신 같은 사이라고 봐야겠죠. 네, 보안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AI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는 AI가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해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이 나오겠죠. 네, 점점 더. 저도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결국에는 끝판왕은 반도체다 라는 거는 딱 정의가 내려졌는데, 그래서 더 반도체가 앞으로도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통신 인프라. 그래서 결국은 CP&D라는 네 가지 요소입니다. 네, 콘텐츠하고 플랫폼하고 네트워크하고 디바이스인데, 디바이스가 이 새로 나오는 서비스와 콘텐츠들을 기존 디바이스에서 소비를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올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확실히 AI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반도체가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엔비디아가 어느새 또 시총 4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질주가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엔비디아가 어디에 투자를 할 건지도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투자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또 오르기도 하는 현상이 나오고, 이런 여러모로 엔비디아에 전 세계에 좀 돈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질주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다 생각을 하세요? 저는 모바일 혁명의 애플 같은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애플의 주가는 모바일 혁명이 지속되는 내내 우상향했는데, 물론 초창기에 제일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완만해지다가 또 계단식으로 점프를 했던 거고요. 엔비디아도 아마 AI 혁명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길 수는 있지만 네. 엔비디아가 뭔가 막 경쟁력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의 모습들 저는 이제 젠슨 황의 어떤 CEO로서의 역량은 충분히 재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범용 AI 반도체, 그러니까 GPU라는 범용 반도체를 통해서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최근에 고객사들이 이제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고 자기들한테 최적화가 안 돼 있으니까 자체 개발하잖아요. 네. 뭐 마이아 100이라든지 아니면 TPU라든지 뭐 테슬라의 D1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니까 우리가 설계해 줄게. 굳이 그렇게 고생하지 마. 네. 만들어 줄게. 그리고 뭐 우리의 생태계까지 그대로 쓸 수 있게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다 제공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Chat with RTX라는 공개했어요. 이거는 와 엔비디아가 온디바이스 AI 쪽에도 놓칠 생각이 없구나.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AI 그러면 다 모바일 AP 칩셋 기반 업체들이 다 주도하잖아요. 애플 실리콘하고 퀄컴 같은 업체들. 그리고 이제 삼성이 일부 엑시노스 쪽에서 뭔가 일을 하는 건데 AP 쪽에서 보면 GPU 기반 업체가 좀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CPU 기반 업체가 유리하고 CPU 기반 업체가 이제 GPU나 뭐 이런 ISP나 뭐 통신 같은 것들을 이제 붙여서 모놀리식으로 해서 이제 시스템 온칩으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는 이제 GPU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암코어 기반으로 CPU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서버용이긴 하지만 그레이스호퍼 GH200이라는 걸 통해서 CPU를 이제 내재화를 했거든요. 자, 요게 이제 소비자용으로 나온다는 거죠. 조만간에 암코어 기반으로의 CPU를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럼 CPU, GPU가 있으면 이제 자기들도 SoC 기반으로 NPU까지 해서 뭐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칩렛 기술을 해서 이제 PC용으로도 제공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Chat with RTX라는 게 뭐냐면 네. 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무슨 텍스트 파일도 있고 뭐 PDF 파일도 있고 영상, 네, 이미지 뭐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서 검색을 하면 이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답변을 해줘요. AI가. 이건 철저하게 내 정보만. 온디바이스 AI네요. 맞습니다. PC를 가지고 또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쪽도 이제 그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 서비스. 여기서 돌리면 LLM이 훨씬 더 빨리 돌아가게.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쿠다 엔진 그대로 쓸 수 있죠. 쿠다 생태계 소스 코드 그대로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시뮬레이션 같은 게 필요하면 옴니버스 쓸 수 있고. 다 락인 시켜 놓아버린 거죠. 야. 로봇이든 자율주행차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해. 바이오 신약 개발도 여기서 해.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래서 바이오 그 AI 신약 개발 업체한테도 투자했잖아요. 맞습니다. 아는 거죠. 어떻게 방향 가는지 딱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핵심 기술을 우리가 딱 지겠다. 그리고 최근에 그레이스호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적용하잖아요. 시간당 그게 뭐 3.99달러인가? 네, 그 정도 받거든요. 뭐 우리한테 비쌀 수도 있죠. 뭐 1시간 5,000원이면 비싸다. 기업들한테는 1시간 5,000원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돈 벌겠다는 것보다는 AI 관련된 개발 기업들의 데이터를 우리한테 쌓아두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 분기에 미스 냈다고 해서 팔 주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애플도 사실 스마트폰 시장만 봤을 때는 이미 사양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굳건한 지위를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플러스 성장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확실히 AI의 시장에 있어서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엔비디아 위로는 정말 더 보이지만 지금 아래는 당장에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AI 초창기 시대에서는 컴퓨팅 파워 쪽으로 모든 게 관점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건데요. 결국 AI라는 거는 결국 데이터 싸움이에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디에 쌓이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곳간의 데이터를 잘 쌓고 있는 회사들은 결국은 부스트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AI라는 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렇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계속해서 AI가 좋아지잖아요. 네.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에는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얼마나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로 계속 굴리느냐. 지금은 이제 당장 컴퓨팅 파워가 안 되니까 그쵸. 다 모든 게 이쪽으로 와 있는 거 관심이.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결국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컴퓨팅 파워도
언제까지 계속 상향되지는 못하는 계속 상향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성장률 폭이 이제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렇게 완만해지겠죠. 돈이 무한정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부터는 좀 더 데이터 혜자가 있는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뭐 지금 알만한 회사들이 다 혜자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AI 투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대장, 주인공을 잡으려고 보면 이미 주인공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막 올라타자니 부담스럽고. 그렇죠. 뭐 이제 테슬라처럼 모빌리티 시대에 약간 언더독처럼 튀어나오는 이런 걸 우리는 열광하잖아요. 그렇죠. 애플도 뭐 휴대폰 회사가 아니었는데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AI 시대에 원하는데 뭐 그게 이미 오픈 AI가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런 회사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막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뭐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기업이 당장엔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좀 가능성이 있는 좀 공부를 이쪽으로는 해볼 만한 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가령 뭐 제2의 엔비디아라든지. 제2의 엔비디아를 찾기는 저도 뭐 지금은 요원하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생태계가 계속 커지면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좋다고 봅니다. 인프라 제공회사. 그래서 기본 인프라는 뭐 설계 쪽 수요가 많아지면 AI 반도체 쪽에서 뭐 이제 설계 툴 제공해주는 시놉시스, 케이던스 그리고 이제 뭐 인터페이스 IP 하는 램버스 같은 회사들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굳이 이제 약간 좀 작은 종목 중에서 주목할 만한 미국 회사는 엠코 테크놀로지 세계 위 5사 업체고요. 이제 미국 반도체 굴기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회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TSV 검사 장비 뭐 그런 쪽에서는 온투 이노베이션, 뭐 캠텍, KLA 같은 회사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여기 해외 주식 하시는 분 계신다 그러면 일본 반도체 밸류 체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텔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요. 텔이나 뭐 저기 어드반테스트, 디스코 뭐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디스코도 계속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특징이 그래요. 뭐 한미 반도체처럼 특정 영역에 짝 먹은 애들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네, 새로운 도전자들이 그거를 용납을 안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이번 AI 사이클 자체가. 그게 왜냐하면 데이터 기반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최근에 장비 회사들 있잖아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다 자기들 가지고 있는 제조 데이터 머신러닝으로 개발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EDA 툴 같은 것도 옛날처럼 사람이 생짜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요. 머신러닝으로 다 돌립니다. 그러니까 AI가 그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들이 필요한데 그 툴들을 개발하려면 또 AI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AI를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갑자기 데이터를 해킹하지 않는 한 가져오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곡선이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런 거죠. 이게 이제 1등만 다 먹는 세상. AI는 정말 그 진짜 승자 독식이 정말 냉정한 시대가 AI 혁명이고요. 옛날에는 뭐 2등, 3등, 5등까지 적당히 나눠 먹었다 그러면 이제는 없어요. 이제 1등만 다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1등이 데이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우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AI 저는 혁명에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요. 대장주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 경쟁력 혜자가 쉽게 훼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도 확실히 빨리 캐치해서 대장주 미리 잡고 그냥 쭉 끌고 가는 게 엉덩이 제일 좋은 무겁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사업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도 AI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빨리 시작을 해서 그렇죠. 데이터를 빨리 확보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계속 AI 공부했던 게 참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빨리 캐치한 편이죠.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뒤늦게 AI를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도 전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뭐, 예전에 뭐, 그 알파고 때도 막 AI 시대가 어떻게 될 거냐고 미래 예측한 것들 많잖아요. 네. 맞는 거 거의 없어요. 창조력은 절대 대체되지 않는다고 그때 네. 사람의 창의력은 절대 대체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생성형 AI가 창의력을 대체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끝으로
AI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네네. 간단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기 우리 부자TV 하고요. IT의 신 이영수 영상 열심히 보시면 AI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어야지 보죠. 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거는 전과 같지 않으리.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이고, 네.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행동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머리 아픈데, 아, 이제는 뭐 지금 해서 뭐 되겠어? 그런 생각하시면 이제 정말 큰일 나는 시대. 네, 정말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저희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빠르거든요. 그렇죠. 버거울 정도로. 네. 네. 불과 몇 달 전에 이야기한 내 말이 틀린 거를 확인할 때. 이미 AI는 그를 더 앞서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신 뷰를 보셔야 돼요. 이게 옛날 영상 가지고 틀렸다고 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세상이 빨리 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그래요. 이게 뭐 예측하는 것들이 사실 크게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아마 예측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상당 부분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제일 지금 버전에서는 제일 빨리 뭐 그래도 나름대로 알아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제일 최신 뷰를 봐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그렇고 계속 그 생각의 회로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장이라는 거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1년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는 저도 기억 안 나고요.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는 그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 변하고 시장이 변하고 하는데 어떻게 뷰가 변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계속 맞다고 우기면 사기꾼이죠, 그게.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영세 팬 모시고 또 AI와 반도체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뵙긴 하는데 뵐 때마다 얘기할 게 어찌나 더 많아지는지 좀 그만큼 이 세상이 참 빨리 변화하고 있고 변하는 세상 속에 그래도 계속 기회가 눈에 보이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기회 잡으셔서 부디 이 AI 열풍에 나름대로의 기회의 주인공이 되시길 응원하며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